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새로 이제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번엔 뭐 K리거들 중에서 이제 새로 뽑힌 선수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아무래도 저나 한준 기자보다는 김성진 기자가 그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시고서는 이번에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대표팀 명단인 건데요. 생각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6명이 바뀌었죠. 이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3월 A매치 때 김진수 선수 부상으로 3월 A매치 때 추가 소집이 된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 뽑힌 선수로 따지면 6명인데 그 수비 쪽이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수비 쪽에 새 얼굴들이 많이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6명 정도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 이슈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폭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크리스만 감독이 3월 AMH 끝나고 K리그 현장을 계속 다니면서 K리거들의 그 몸 상태나 이런 경기력도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와 부합하는 선수들을 찾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많이 이런 리스트업을 많이 했다는 것이 보이는 명단이었죠. 수비하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그렇죠. 조금 집중되어 있긴 한데요. 물론 뭐 원두재 선수는 이전에도 뽑혔지만은 오랜만에 또 다시 뽑힌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뽑힌 이제 클린스만이 선택한 11인의 K리거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23명을 이번에 뽑았는데 절반에 가까운 11명이죠. 사실 뭐 월드컵 때 지난해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수비 쪽 라인은 K리거들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1명 중에 다수가 수비 쪽,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 쪽에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죠.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 골키퍼니까 항상 소집이 됐었고 김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도 이번에 다시 뽑히게 됐고 김주성, 안현범 선수가 이번에 새롭게 뽑혔죠. 그리고 뭐 설령우 선수도 어쨌건 A매치 출전 경험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새 얼굴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기재 선수도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뽑혔고 그리고 공격 쪽에서 이제 나상호 선수 그리고 조규성, 황희전 선수 당연히 벤투호에 이어서 클린스만호에서도 주축 공격수가 될 선수들이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박용우, 원두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새롭게 뽑혔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럽파인 홍현석 선수까지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 A매치 데뷔전을 칠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가 김주성 선수죠. FC서울 수비수인데 이번에 김주성 선수가 새롭게 뽑혔는데 사실 김주성 선수는 지난해 A매치를 한번 뛰었어요. A매치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지난해 일본에서 열렸던 그 E1 챔피언십 동아시안 축구연맹 컵이죠. 이 동아시아 대회 때 벤투 감독이 선발을 해서 한 경기를 뛴 경험이 있고요. 김주성 선수를 뽑은 이유가 이번에 수비 쪽이 좀 그 센터백 쪽에 공백이 좀 발생했죠.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이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게 됐고 또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2명이 빠졌기 때문에 두 경기를 치르려면 최소한 3, 4명의 그 선수 구성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김주성 선수가 현재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박지수 선수도 그 3월 A매치 때는 안 뽑혔고 이번에 새로 뽑혔는데 뭐 박지수 선수나 권경원 선수는 사실 기량이 검증됐죠. 뭐 경기를 뛰고 안 뛰고를 떠나서 이미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해서 뭐 클린스만 감독도 이 선수가 어떤 선수다라는 건 알지만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새로 확보를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A매치가 2경기니까 이 세 선수 박지수, 권경원, 김주성 선수가 번갈아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뭐 센터백 쪽에서 어쨌건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원래 그 거의 붙박이 주전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김민재, 김영권 선수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선수 다 저마다의 이유로 빠지게 되면서 아예 그냥 새로 구성되다시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한테는 이번이 실질적인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선수 구성이지만 그러면서 또 수비 라인 쪽, 센터백 라인을 실험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인 경기가 될 수 있는
그 선수 구성이 됐는데요. 백업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센터백을 3명만 뽑은 거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이렇게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하지 않았다면은 김지수 선수도 뽑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죠. 오른발 2명, 왼발 맞습니다. 2명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피치 못하게 새로 갑자기 물색하는 것보다는 그냥 3명으로 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그 3명으로 충분히 2경기를 치를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또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네. 플레이 스타일이 빌드업도 뛰어나고 공중볼이나 가로채기 능력도 좋고요. 김영권 선수를 연상을 좀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그 센터백과 짝을 이뤄서 경기를 한다면은 잘 맞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성 선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면요. 일단 뭐 만 22세로 상당히 어린 선수죠. 그리고 신체 조건은 188cm고, 그리고 왼발잡이고요. 김천상무에서 뛰다가 이제 그 9월에 만기 제대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뛰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어린 티가 났었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확 떴어요. 네, 뭐 FC서울에서 그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주전 수비수로 완벽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K리그1 16경기 다 뛰었어요. 네. 2000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그만큼 안익수 감독이 기량을 인정을 한 거죠. 안익수 감독이 또 수비수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선수들의 수비수에 대한 능력은 누구보다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주성 선수의 그 가진 능력을 안익수 감독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현재 서울에서는 3백에서 왼쪽 수비수를 맡고 있는데, 네. 이 대표팀은 포백을 쓰니까 네. 다른 이제 선배 수비수들 박지수나 권경원 선수하고 짝을 이뤄서 경기를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가 또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기용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패스 능력도 있는 선수인데, 기록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그 16경기 풀타임이 1440분인데 그 중에 1436분, 그러니까 4분만 빠진 거예요. 거의 뭐 다 뛴 거죠. 다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당 가로채기가 1.3에 상당히 많은 수치에 해당하고요. 센터백 치고는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태클 숫자가, 성공 숫자가 이제 1.1회, 또 이제 경기당 클리어링 숫자가 2.7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태클 성공률이 무려 81.3%나 되고요. 볼 경합 승률도 63.4%,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데다가 5.1회를 성공시키고 있고, 또 이제 공중볼 경합 승률도 67.1%, 3.4회. 물론 그 볼 경합 승률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충분히 좋은 수치에 네, 그렇죠. 해당하고요. 태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80%가 넘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고 영리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 공격수가 어떻게 들어오고 패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본인이 보고 수를 읽고 들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태클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잖아요. 네. 한 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뭐 10번 중에 8번을 성공한다는 거는 뭐 이 선수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러니까 진짜 이 성공률 지표만 놓고 보면은 진짜 유럽 탑급 선수들의 지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패스 능력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래도 패스 정확도는 상당히 높아요. 네. 91.2%에 달하고요. 그리고 90분당 패스 횟수도 83.5회면은 정말 많은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수비수임에도 도움도 하나 기록을 했고, 다만 센터백인데 전진 패스 비율이 29.9%로 아주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오른쪽으로 패스들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서울이 또 3백을 하니까 네. 그 가운데 수비수가 오스마르 선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오스마르 선수에게 넘겨서 오스마르가 전개를 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니까 예. 아무래도 전진보다는 이 횡패스가 더 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오스마르가 사기 캐릭터다 보니까 예, 사실 오스마르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오스마르를 보고 배우면은 훨씬 더 완성도가 있는 센터백으로, 특히 이제 요즘 추세가 볼 플레잉 센터백이 네, 갈수록 그렇죠. 각광받는 시대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공격 관련 지표인데 사실 뭐 수비수한테 공격 관련 그럼요. 지표를 볼 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골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슈팅도 10회를 가져갔으면 센터백 치고는 은근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전진을 깊숙이 전진해서 뭐 중거리 슛을 날린다든지 뭐 그러니까요.
헤더로 골을 넣듯이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젊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선수가 16경기 나왔는데 파울을 범한 횟수가 10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수비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가 박지수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권경원하고 김주성하고 둘 다 이제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박지수의 파트너를 누가 할 것인가? 물론 한 경기씩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페루하고의 경기에서 누가 좀 나올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첫 경기에 따라서 두 번째 경기 영향이 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선수 구성을 하지 않겠나. 새로 발탁한 선수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존에 3월에 썼고 또 지난해까지 계속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 위주로 일단은 스타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체를 통해서 혹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선수의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 선수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권경원 선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뭐 김주성하고 이제 권경원의 기록들을 이렇게 그래프화해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요. 초록색이 이제 김주성 선수고 파란색이 이제 권경원 선수인 건데 물론 김주성 선수가 최근에 떡상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얘도 아직 지표상은 그렇죠. 권경원 선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수비 능력은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격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전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둘에. 근데 아마도 이거는 김주성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히트맵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활동폭이 넓은 거는 김주성 선수인 것 같아요. 왼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좌우 폭도 넓고 반면에 조금 더 직선적으로 더 올라가 있는 거는 권경원 선수긴 하죠. 그렇지만 뭐 이것은 해당 선수의 그 전술적인 그 롤이 어떠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김주성 선수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널찍하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면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또 매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권경원 선수가 또 자기 자리는 확실히 또 책임진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선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수비 전술이 어떻게 달라지게 않겠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오른쪽 풀백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3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김태환 선수가 2경기를 다 뛰었어요. 그런데 김태환 선수가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뭐 경기도 좀 계속 결정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중이고 그래서 오른쪽 이 풀백 자리가 아예 발탁된 선수들이 없어서 그 안현범, 설영우 선수를 이 자리로 쓰지 않겠나. 그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울산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지만 이 선수가 원래 오른쪽 풀백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풀백으로 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주에서 3백의 그 윙백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다고 뭐 그 풀백을 못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제주가 포백을 쓸 때는 또 포백에 오른쪽 풀백을 섰기 때문에 그 전술적인 이해도는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이 두 선수가 번갈아서 경기를 나서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약간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지난 그 A매치, 3월 A매치 경기를 보면서 약간 좀 뭐랄까 클린스만 감독이 비대칭 풋백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기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려서 활용들을 했었는데 안현범을 뽑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비대칭을 쓸 때는 안현범을 쓰면서 왼쪽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설영우 선수가 왼쪽에서 둘이 그러니까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좌우에서 두 선수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반대로 또 설영우 선수가 또 공격적인 능력도 뛰어나요. 올 시즌 그 K리그1에서 15경기에 나오면서 한 골 2도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인 그 기여도가 높은 선수고 뭐 안현범 선수도 당연히 뭐 현재 윙백인데도 2골 2도움을 했을 정도로 거의 뭐 돌아오지 않는 윙백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안현범 선수의 공격력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의 그냥 그래도 어쨌건 일단은 오른쪽 풀백으로 두 명이 뽑힌 거니까 둘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수비 관련 그래프에서는 확실히 설영우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어요. 양적인 부분에서도 설영우가 크게 앞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클리어링도 거의 2배 가까이 많고요. 슈팅 차단도 더 많고
가로채기는 2배가 넘게 더 많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비율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설영우 선수가 전체적으로 다 성공률이 높거든요. 태클도 그렇고 뭐 볼 경합도 그렇고 공중볼 경합만 그나마 안현범 선수가 조금 더 높을 뿐인데요. 거기다가 뭐 각각의 이제 스탯들도 다 설영우 선수가 높아요. 양적인 부분에서도 태클, 볼 경합 이런 것들 전부 다. 예. 그게 결국에는 팀의 그 전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영우 선수는 포백에서 이렇게 사이드 풀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수비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안현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뒤에 3백 3명의 수비수가 네. 또 있으니까 그만큼 또 앞으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네. 수도 있고요. 또 뭐 이 선수가 원래 또 과거에 뭐 미드필더를 네. 보고 윙어를 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앞선 위치에서도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안현범 선수가 좀 뒤지고 설영우 선수가 더 높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뭐 그 성공률적인 부분에서도 설영우 선수가 더 높다는 거는 결국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력 자체는 설영우가 그렇죠.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패스 관련 지표를 놓고 보면은 확실히 설영우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패스 성공률이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패스 시도 횟수도 더 많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조금 더 위협적인 부분은 안현범 선수가 확실하게 위협적이거든요. 일단 전진 패스 비율도 안현범 선수가 28%로 25.4%에 설영우 선수보다 더 위에 있고요. 크로스 숫자 차이가 크게 나죠. 시도 횟수가 설영우 선수가 16회인데 반해 안현범 선수는 29회,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키패스도 설영우 선수가 6회, 안현범 선수가 9회. 그러니까 약간 1.5배 정도 더 많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둘의 특징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설영우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패스에 더 집중을 그렇죠. 하고, 안현범 선수는 윙 처음 올라가다 보니까 패스 숫자 자체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안현범 선수 높은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크리스만 감독이 두 선수를 그래서 전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번갈아 기용하지 않겠나,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공격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그래도 슈팅 시도는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효 슈팅 같은 경우는 설영우 선수가 2개가 더 많지만은 골은 이제 안현범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예,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더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둘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설영우 선수고 초록색이 안현범 선수인데, 확실히 수비 쪽은 설영우 선수가 네, 크게 그렇죠. 예,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창의적인 부분에서 안현범 선수가 설영우 선수보다 아무래도, 예, 네. 1%가 더 높고, 그리고 또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4%가 더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결국에 그런 역할의 차이, 본인들의 능력 차이가 이런 기록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갖고 뭐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두 선수의 히트맵인 건데요. 설영우 선수가 물론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나왔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모두 다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안현범 선수는 이제 오른쪽에서만 뛰고 있는데, 조금 둘의 이제 차이점을 놓고 보자면요. 그래도 공격 쪽에서 안현범 선수가 중앙으로 침범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 선수가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 같은 것들도 시도를 그렇죠.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네. 문전 침투를 하거나 네. 이렇게 골을나 도움 만들고, 아까 그 패스의 방향에서도 나왔지만 안현범 선수가 왼쪽 패스가 굉장히 좀 높게 네. 나왔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이런 전술적인 이런 움직임에서도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설영우 선수는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의 그렇죠. 풀백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비 쪽도 확실히 설영우 네, 선수가 아무래도 많이 더 내려올 예, 수밖에 없고요, 예, 위치상. 그렇죠. 네. 그래서 박스 안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영 선수도 빠진 데다가 손준호 선수도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손준호 선수가 이번에 뽑히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A매치 맞춰서 귀국을 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그 현재 구금돼 있는 상태고, 중국에서 간신히 협조해서 면회가 될 정도로 이게 접촉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표팀에 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이 손준호 선수를 발탁한 거는 우리는 이 선수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된 그런 뭐 수사에 의해서 현재 구금된 상태다, 우리는 이 선수의 결백을 믿고 이 선수를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선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 좀 압박을 넣어서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선발 명단을 뽑은 거고, 그래서 손준호는 사실 차출이 불가능한 거고, 또 실제 차출이 된다고 해도 경기를 솔직히 뛰기가 어려워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그렇죠. 운동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3주가 이제 넘었죠. 예. 이거는 뭐 3주 이상을 한 달 가까이 지금 공백인 선수를
당장 실전을 뛰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의미로 선준호 선수를 뽑은 거고, 아마도 A매치 첫 번째 경기를 마치고 부상자가 발생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뽑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리그 소속 선수 중에서 대체할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는 이번에 사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우영 선수 부상이 사실 좀 크고요.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이 K리그에서 박용우, 원두재 두 선수를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선수의 이제 수비 관련된 그래프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물론 뭐 두 선수가 지금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K1과 K2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요. 성공률은 박용우 선수가 더 높아요. 일단 태클 성공률도 무려 82.6%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중볼 성공률도 60.9%, 그리고 볼 경합 승률도 56.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공률은 박용우 선수가 더 높은데, 양적인 부분은 도리어 원두세 선수가 더 많아요. 수비 관련해가지고. 클리어링도 일단 3경기가 적잖아요. 3경기가 적음에도 박용우가 14회인데 반해 원두재가 16회인 거고요. 슈팅 차단도 박용우가 5회인데 원두재 선수가 거의 2배인 9회를 기록하고 있고, 가로채기만 이제 박용우 선수가 더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기록들도 대부분 보면은 원두재 선수가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질적인 부분의 박용우와 양적인 부분의 원두재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산 소속으로 현재 리그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부분, 아무래도 상대보다 하나 우위에서 경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박용우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팀 동료들도 또 도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물론 K리그2에서도 뭐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또 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원두재는 많이 뛰고 많이 시도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뭐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많이 부딪히고 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패스 관련된 거는 성공률 자체는 원두재 선수가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스 성공률도 88.6%, 롱패스 성공률도 65.8%, 그리고 전진 패스 비율도 은근 높긴 해요. 35.4%로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공격적인 패스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원두재 선수는. 왜냐면은 크로스도 딱 한 번 시도했고요. 찬스 메이킹도, 킥패스도 그냥 딱 한 번이에요. 반면에 그래도 박용우 선수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로스를 6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11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두재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굉장히 뒤로 물러서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봐요. 사실 이게 기록상으로 보면은 센터백의 기록이에요. 패스 관련된 게 전진 패스 비율이 35.4%나 나오는 거는, 이건 센터백이, 왜냐면 센터백은 앞으로 주는 거, 백패스는 골키퍼밖에 없으니까. 박용우 선수는 원두재 선수와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다 중앙 수비수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또 소속팀에서 그 포지션으로 뛴 적도 있고,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과거에 그 일본에서 선수 생활 할 때도 경기를 지켜봤었는데, 그때는 그 3백의 오른쪽 그 수비수로 나왔어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진 패스는 많지는 않아요. 수비수니까 자기 위치를 잡고 하지만 그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이런 기습적인 롱패스 같은 거, 그런 거 또 뛰어나게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 게 지금도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박용우 선수가 소속팀에서는 조금 더 전진적으로 공격적인 롤을 좀 부여받았고, 원두재 선수는 조금 더 후방에 처진서 수비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게, 원두재 선수가 조금 더 수비수 같은 기록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네요. 그리고 뭐 공격은 사실 이 두 선수 다 보여줄 건 딱히 없긴 하지만은 원두재 선수는 진짜 공격 안 합니다. 슈팅 딱 한 번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김천 상무 자체가 앞에 위치한 선수들이 공격을 맡고 뒤에 후방에 위치한 선수들은 뭐 수비를 집중하고 뭐 이런 팀 컬러니까 또 이런 게 선수 개인 지표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뭐 주목해볼 부분이, 그래도 박용우 선수가 파울 획득이 18회로 경기당 하나가 넘거든요. 이거는 박용우 선수가 그래도 볼을 조금 더 잡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둘의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초록색이 이제 박용우 선수고 파란색이 원두재 선수인데, 확실히 수비야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두재 선수가 위, 반면 이제 공격 관련된 거는 다 이제 박용우 선수가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맵을 비교하더라도 박용우 선수가 조금 더 그래도 위쪽에 히트맵이 그렇죠. 형성되어 있고, 원두재 선수는 거의 딱 하프라인 밑에, 딱 여기 그냥 두껍게 장벽을 치고 있죠. 상대 진영을 안 넘어가는 거죠. 우리 그 수비수들을 지켜야 되는 그 역할에 치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우영 선수의 공백 자리에 대한 그 역할은 원두재 선수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로만 이제 따진다면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미드필더가 수비만 보호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앞으로 예.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박영우 선수의 그런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예. 또 돋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크리스만 감독이 어떻게 미드필더를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에 대표팀 예상 이제 뭐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메잘라도 설 수 있고 이제 윙도 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지난 그 A 매치 때는 윙으로 뛰긴 했는데 현재 그 마요르카에서는 또 이제 메잘라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그 3월 A 매치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제 황인범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아무래도 맡았고. 네 그렇죠. 황희범 선수의 그런 능력이 또 공격 전개나 이선 공격 가담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예. 또 앞선에 위치한 선수들하고의 호흡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황희범 선수가 뭐 이전에 벤투 감독 때도 그랬고 뭐 지난 3월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도 그랬지만 굉장히 영리하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도 또 클린스만 감독이 또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 같고 그 황인범 선수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또 출전에 따라서 다른 미드필더 선수들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출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예.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키플레이어라 네.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그 정우영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더더욱 원두재나 이제 박용우 선수 둘 다 아주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정우영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건 간에 공격 방향을 맞습니다. 설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더더욱 황인범과 이강인의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역삼각형의 미드필더를 보다는 그런 두 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식의 방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뭐 또 백승호 선수도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런 면에서 황인범 선수를 조금 더 내려서 뭐 원두재나 박용호 선수가 짝을 이뤄서 그렇게 좀 중원을 지키고 앞선에는 또 능력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원두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서면은 그러면 이제 이강인, 홍현석 이런 그 영건들을 아예 실험을 해보는 형태도, 그렇죠. 왜냐면 두 선수 다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니까, 예, 그래서 아예 원두재한테는 수비에 집중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박용우 선수가 나오면은, 이제 황인범과 뭐 이재성 이런 식으로 돌릴 가능성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물론 뭐 권창훈 선수도 왼발이었긴 하지만요, 이재성에 이제 이강인에 더해서 홍현석까지 더해지면서 왼발잡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이제. 왼발잡이 많은 게 좋죠. 아무래도 네. 희소성이 있으니까 또 이 선수들이 다 킥이 원체 뛰어나니까 상대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그 이재성 선수도 뭐 마인츠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네.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 어떤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에 대한 이 부분이 그러니까요.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머리가 아플 것 네. 같아요. 또 이걸 잘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정우영 선수의 공백을 또 메워야 되는 그런 예,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6월이 뭐 수비에 대한 실험도 있지만 이런 미드필더 쪽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 또한 또 굉장히 예. 중요한 두 경기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거 공격 쪽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반면에 이제 수비 쪽은 약간 좀 불안하죠. 뎁스가, 예, 그가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 이쪽이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다 보니까 이게 또 수비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비 조직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대표팀이라는 게 한 이틀 3일 훈련하고 실전을 뛰는 거라서 네. 조직력 부분이 쉽지가 않은데 서로 그래도 오랫동안 맞춰왔던 멤버들이라면은 훈련 시간이 짧아도 그게 커버가 되지만 이번에는 뭐 주전으로 굳이 뭐 표현하자면은 김진수 선수 혼자 외에는 나머지 포백의 3명이 그렇죠. 다 바뀌는 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공격 쪽은 좀 뭐 정우영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 선수들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좀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쪽, 물론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거의 그대로 나올 걸로 저는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 경기 때 워낙 좋았잖아요, 두 네. 선수가.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했고, 또 이제 나상호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 거의 최고죠. 미쳐 날뛰고 있거든요. 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두권에 있는 선수라 이 나상호 선수의 활약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부산하고 대전이 익숙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또 K리그 경기 뛰면서 또 계속 밟아보고 하는 경기장들이잖아요. 네. 오히려 나상호 선수가 더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격 쪽이 약간 조금 그러니까 지난 A매치 때는 오영규 선수가 가장 그래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은 가장 적었지만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어쨌건 조규성, 황의조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오영규 선수는 지금 그래도 셀틱에서 굉장히 좋았죠. 예, 특히 막판에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영규 선수한테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충분히 오영규 선수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어리더라도 셀틱에서 잘하고 왔거든요. 네. 개인 그 기록만 놓고 봐도 오영규 선수가 다른 두 선수보다 위기 때문에 충분히 오영규 선수의 선발이 가능하지만 오영규 선수가 그 이전까지 대표팀에서 이런 선발로서 뛰어갖고 이런 경험들이 없어갖고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 해봐야지 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좀 과감하게 선수를 기용한다면은 오영규 선수의 선발 출전,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아시안 게임 관련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시안 게임도 이제 명단이 나왔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영규, 이강인, 홍현석 이 세 명의 선수는 이번 A매치 기간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세 명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 명단에 안 뽑히고 여기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무조건 뛰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홍현석이 출전 안 했는데 아시안 게임에도 뽑지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럼요. 분명히 볼멘 소리 나오거든요. 이 선수들은 이번에 무조건 쓰려고 클린스만 감독이 발탁을 한 거니까 충분히 선발이든 교체든 일정 시간 이상의 좀 길게 좀 보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사실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 뽑게 놔뒀겠죠. 특히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헤어초크 수석 코치가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 대표팀 관련한 영상을 마무리하고 곧 이어서 그 아시안 게임 명단 관련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